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만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김기원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네. 예상하신 대로 네. 많은 부분들이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혹시 어떻게 예상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게 있는지 네. 2022년 부동산 네. 시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알아맞힌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네. 네. 데이터가 알아맞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2년은 최악의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부동산 시장 이 원년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하락이 끝이 아니죠. 예. 끝은 뭐 빨라도 23년, 예, 한 24년이나 2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뭐 5% 초중반에서 지금 뭐 네. 여기서 0.75 정도 올리고 멈출 거다. 네. 흑자는 내릴 것까지도 얘기하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저도 너무 좋을 뭐 것 같아요. 피봇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너무 얘기를 좋을 많이 것 하죠.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한 1년 전으로 시계반을 돌려보자고요. 21년 연말에. 네. 자, 부동산 하시는 분들 다 뭐라 그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렇지. 내 집 마련 무조건 해야 되고 내년에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아파트값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 통과된 지 2년 됐기 때문에 22년 8월에 전세대랑 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무섭게 폭등할 거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다. 빨리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 안 하신 분 몇 분이 지금 살아남으셔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렇지는 있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네. 계신 것 같고 우리가 작년 연말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랑은 올해 완전 다른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타났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다들 또 전망을 하잖아요. 네. 부동산 뭐 또 이제는 뭐 바닥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주식 특히나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고 경기 침체를 절대로 가만 내비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는 가게 안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고 금리 인상 멈추고 네.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도 할 거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전망을 해요. 근데 내 전망이랑 반대로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나는 해지 수단이 있나? 이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저는 뭐 철저하게 다양한 데이터로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에는 반드시 이제 리스크에 대한 해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1년 10월 달에 제가 꼭 집어서 얘기했죠. 변곡점이 드디어 시작됐다. 저로의 매도 10년 만에 올까 말까 저로의 매도 찬스가 왔으니까 빨리 팔아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뭐였냐면 네. 금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오를 줄은 이거는 예상을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상한 건 뭐였냐면 책에서 이제 써놨지만 2002 쭉 내려갔으니까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때의 이 완만한 하락 패턴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7년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 그러면 26년에서 28년 어느 즈음에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으로 터닝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 애초에 전망이었는데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예, 정말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IMF 때는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못 보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급락을 하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되냐? 호가 데이터를 봐야 돼요. 지금 호가 데이터 봐야 된다고요? 네, 팔려고 하는 매물 데이터. 네네. 네, 이걸 보면은 작게 떨어진 데가 한 10%. 보통 20에서 30%씩 떨어졌어요. 지난 1년 동안.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락하는 이런 패턴들이 모이고 있고 그만큼 좋은 소식은 뭐냐? 거품이 지금 단기간에 매우 많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망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전망이라. 어떻게 그래서 수정을 27년이 바닥이 아니라 25년 어느 즈음. 그래서 2년 정도 당겨졌다 맞죠? 2년 정도 당겨졌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나 금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24년에서 26년 어느 즈음 정도면 우리가 다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 섞인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표님을 만나 뵈려고 대표님이 추진하신 여러 가지 영상들을 쭉 봤는데 제가 네. 제일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물론 이제 썸네일을 네. 대표님이 뽑고 가시는 건 아닌데 썸네일은 좀 자극적으로 예, 좀 자극적으로 많이 네. 뽑는데 이제 뭐 2년 동안은 부동산을 잊고 살아라라는 네. 썸네일이 있고 네. 빠르면 내년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또 썸네일이 있더라고요. 네. 전반적으로는 네. 한 2년 정도는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맞습니다. 걸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네.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네. 광역시 위주로 좀 고평가가 많이 된 곳들. 네. 여기로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 잊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2년 정도는 뭐 집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엔 고민을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무릎 밑에 사시는 게 좋으니까. 빠른 내년에 기회가 올 거다. 이야기는 뭐냐면 일부 지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부 지방. 일부 지방. 어떤 지방인지 네, 좀 자, 알려주십시오. 요거는 제가 이제 네, 데이터를 보시고. 실거래가 캔들 차트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네.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캔들 차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급락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예. 요게 지금 평당 4천 초반에서 지금 3천 초반까지 또 한 1,000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평균 이제 평당.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 떨어졌어요. 네. 벌써. 예. 예. 그래서 지금 근데 저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2020년부터 21년 사이에 나타난 요 2년 동안의 상승이 있죠. 네네. 이거는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셔야 돼요. 이런 일은 원래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 버블이 생겼고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 이것 때문에 매물가가 또다시 밀어 올려져서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머릿속으로 지우셔야 돼요. 이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가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의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17년, 18년 가격까지 빠져야 돼요. 2017년, 18년요? 네, 네. 여기까지는 빠져야 저는 무릎 밑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이 이제 요게 이제 2000인데 요게 실거래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공급 면적이 있고 전용 면적이 있는데 예. 이게 전용 면적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33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급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84제곱미터를 예, 요즘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죠. 요거를 공급 면적이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공급 면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바꾸는 작업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조만간 업데이트는 될 건데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전부 다.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평당 얼마까지 떨어지냐 한 2천까지 떨어져야 돼요. 지금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떨어져요. 1,000만 원. 그러면 몇 프로 떨어져야 돼요? 한 30% 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고점 대비는 반토막이네요. 반토막이죠. 네, 왜냐면 4천이 넘었으니까 2천 초반이면 반토막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작년부터 30에서 많게는 50%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비슷해요. 근데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충북을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충북은 어때요? 지금 평당 얼마예요? 600이죠. 600 초반이죠. 예. 근데 원래 충북은 2014년 10월 달에 평당 600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평당 600 찍었는데 내려왔어요. 예. 언제까지? 평당 500 초반까지. 그러다가 이제 19년 중후반부터 이렇게 쫙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덩달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벌써 이 가격이면 언제적 가격이 2014년 가격입니다. 네네. 여기서 좀만 더 떨어져서 뭐 한 550이나 500까지 떨어지면 이때 가격은요, 요때 가격이에요. 2011년, 12년 가격입니다. 네네. 평당 만약에 충북이 평당 500까지 떨어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뭐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청주가 있는 하이닉스 반도체 네. 쪽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저는 무조건 사러 갑니다. 네. 왜냐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평당 600에서 600 지금 600인데 600에서 500까지 떨어지면은 지금 20%는 아니고 한 15% 정도. 예. 그죠? 15%, 20% 좀 안 되게 떨어지는 건데 그럼 이 가격이 지금 완전 한 10년도 더 된 가격이란 말이에요. 10년도 더 된 가격. 자, 근데 충북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리치고에 들어가서 랭킹에 들어가서 네. 일자리 데이터 볼게요. 일자리. 자, 일자리가 최근 1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이 있느냐. 자, 일자리 제일 많이 있는데 1등이 누구예요? 충북이 일자리가 최근에 1년 동안 가장 많이 늘고 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특히 충북 계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파트 파시면 안 돼요.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떨어질 건 별로 없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지역들은 언제 기회가 올 수 있냐?
빠르면 내년 말에 기회 올 수 있어요. 23년 말에. 그때 되면 네. 2011년이나 12년 가격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평당 500. 야, 이거는 진짜 이거야말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내 집 말은 절호의 매수기죠.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 선이 온다는 가정하에서 네. 올랐으면 아까 말씀드린 2년 동안의 거품을 잊으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의 가격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건가요? 자, 여기는 원래 거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는 크게 거품이 많이 쫙 빠져서 이제 예. 그나마 이제 본질적인 가치 정도 찾아가는데 예. 하락한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올라갈 파워가 있다. 더군다나 충북은 지금 어때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계속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 모여들고 몰리는 있어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약간 희망 섞인 이렇게 소식. 내가 조금 힘든 1년 아니면 네. 2년 정도를 버티면 네. 또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지방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충북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 일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 경북, 강원도, 제주, 거의 전국에 세종 이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좀 광역시나 수도권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조금 입주 물량이 23년, 24년까지 좀 많다 보니까 충남은 조금 반등의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이 혹시라도 더 메리트 있게 떨어진다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충남. 자, 충남도 보시면 2014년부터 2019년 초반까지도 평당 550에서 600을 계속 횡보했습니다. 네네. 주식 차트로 보면 횡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랐다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평당 600 초반이에요. 자,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평당 550. 그럼 이 가격은 언제다? 2013년, 16년, 한 10년 동안 행보한 거에 여기에 바닥으로 오는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 원리가 주식하고 똑같아요. 네. 아니, 아파트를 짓는 원가가 지금 땅값 빼고요. 네. 땅값 빼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면적당 기준입니다. 네. 공급 면적당 기준으로 평당 500 정도 돼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거보다 많이 이거보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보면은 원자재비는 한 30%, 인건비는 한 5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갖고 난리다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충남도 지금 한 550 정도면은 여기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에서는 하방 지지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충남의 일부 지역들이 입주 물량이 좀 있단 말이에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꽤 좀 있어요. 25년은 작은데. 네네. 그래서 이 입주 물량 때문에 좀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평당 500까지 떨어진다. 저는 진짜 줍줍 좀 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아직까지 다주택자들한테 뭐 네.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준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거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 다 풀립니다. 3년에. 네. 왜냐하면 이 정책도 제가 오래니까 연구를 해봤는데 예.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돼요. 정책 뭐 하나 이거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큰 맥락을 이해하고 큰 줄기를 이해하고 숲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정부는 규제를 하나씩 제거하고 나중에는 부양정책까지 펼칩니다. 네, 부양정책 내년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부양 정책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럼요. 부분. 그 부분도 제가 그러면 추후에 조금 네, 시간을 갖고 한번 더 여쭤보려고 하고요. 아까 세종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최근에 봤는 뉴스 중에는 네. 뉴스는 또 거기도 제목을 워낙 자극적으로 뽑으니까 세종에 온 걸 뭐 후회해요 뭐 이러면서 이런 뉴스의 제목들이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에는 내년에 세종에도 어쩌면 네.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세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종도 보시면은 이제 세종은 이제 작년 한 초중반 정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하락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임대차 3법도 있었지만 세종은 무슨 이슈가 있었죠?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어요. 그건 항상 있는 이슈 아닌가요? 근데 이제 또 그때 또 특별하게 네. 또 좀 뭔가 이렇게 좀 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폭등을 했던 거죠. 예. 제가.
그런데 얘도 17, 18년 가격은 평당 얼마예요? 100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평당 얼마냐면 평당 1600이에요 아직도. 와 진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네요. 지금 좀 빠지기도 꽤 빠졌는데. 네, 많이 빠졌는데도 네, 지금 많이 그러네요. 빠졌는데. 근데 네. 이제 17, 18년 가격이면 평당 1000이거든요. 야,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진짜 많이 빠져야 되네. 그렇게 따지면 아직도 한 50% 정도 지금 빠져야 돼. 지금 세종에 사시는 분들 지금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아, 근데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건 최대인 거고 네. 세종이 좋은 걸 제가 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충북에 이어서 일자리 증가율 두 번째가 누구죠? 세종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을 눌러보면 세종 일자리가 어때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세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자, 이게 또 세종은 보시면-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작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신규 입주 비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얘가 얘를 누르면 공급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10년으로 놓고 보면 세종의 새 아파트가 어때요? 계속해서 점점 줄고 있는. 점점 예. 좀 줄어들죠. 예. 즉, 새 아파트가 매우 작다. 매우 작아요. 근데 세종은 누구랑 같이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대전이랑 같이 봐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를 보시고 이렇게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생활권이 같은 지역은 입주 물량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대전을 보시면 대전이 많네요. 많네요. 예. 대전이 23년이 작은데 24년, 25년, 2년 연속 그래도 꽤 좀 많은 축에 속하죠. 이 정도면. 그렇다면 세종의 입주 물량이 작은 거는 그러니까 세종 자체는 괜찮지만 이게 이제 대전의 입주 물량에 대한 악영향이 조금 오겠죠. 네네.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세종이 내년에 좀 반등이 오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너무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게 틀릴 수 있어요. 그냥 다만 저는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상당수의 지역들이 한 2017년, 18년 가격까지 오면은 저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세종도 그렇게 보면 지금 한 50%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야. 네, 그 아니 정도. 떨어진 것도 저렇게 많은데. 네. 그 대표님 근데 대표님 주변에 네. 진짜 현실적으로 이제 작년 네. 작년 이맘때 고점 네. 아니면 뭐 조금 전이라 하더라도 작년 초에라도 네. 집을 사셨던 분들은 네. 지금 특히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가 진짜 연봉으로 꼬박 모았던 돈이 거의 이제 녹아내린 상황이죠. 맞아요. 은행 빚은 그대로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고 이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시면 네. 어떤 대답을 해주시면 일단 무조건 버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집을 못 팔고 있는 근데 상황이면. 아니 솔직히 이게 답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예. 대부분은 이제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좀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플러스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예, 집을 예. 산 거예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면 내 돈 한 4억에다가 신용대출 2억, 예. 주택담보대출 4억. 예. 보통 케이스가 이렇거든요. 예. 자, 근데 10억짜리 지금 6억 7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 돈 원래 4억 있던 게 6억이라고 치면 다 녹았어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빚만 남은 상황인데 예. 이 집을 사느라고 냈던 세금, 보유세 여기다가 지금 또 뭐예요? 이 대출 이자가 지금 2배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은 싹 날라갔고 예.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은 완전 빈곤해져 있는데 네. 이런 상황인데 이사를 갈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현실에. 이사 못 가죠. 이사 못 가요.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특별 보금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금리를 조금 이제 낮춰주는 고정금리로 네. 최대한 50년까지. 네네. 그리고 이제 소득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죠. 소득 기준 없애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몸테크 해야 돼요. 결국에는 최대한 소비 줄이고 그 다음에 현금 채굴 하면서 그 다음에 대출은 고금리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뭐 원금에 대한 뭐 상환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그렇죠. 시작하겠죠. 경매로 넘어갈 수도 예. 있고. 사람들은 굉장히 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 자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집이에요, 집. 부동산.
집만큼 비싼 거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거래 금액이 집만큼 주식 투자를 집 내가 사는 집만큼 하시는 분들 있긴 하겠지만 별로 없잖아요. 코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재테크인데 내 집 마련은 뭐 언제나 옳다 뭐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 이 뭔가 잘못된 예, 이런 거에 손도가 돼가지고 그냥 영끌해서 금리도 또 낮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못하면 벼락거지 되겠다 이래서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진짜 이제 벼락거지가 지금 되게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강의를 정말 제가 많이 들었지만 아니 좋은 인사이트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인간 전문가분들이 못하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첫 번째가 뭐냐? 과연 지금 부동산 투자해도 되는지.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무조건 오늘이 제일 싸다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고점에 잘못 샀다가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방에 나라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동산으로 1억 2억 모으기도 사실은 쉬울 땐 쉽잖아요. 네. 근데 1억 2억 3, 4억 날리는 것도 순간이죠. 순간이잖아요. 네. 지금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내 돈 매덕이 싹 날아간 겁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는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뉴스가 너무 혼재돼서 나와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오르는 지역이 있다 서울에 여의도하고 네. 뭐 용산 네. 뭐 이런 데는 네. 집값이 막 최고점을 찍었다. 네. 뭐 이때도 막 배씩 오르는 이런 네. 지역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네. 진짜 그런가? 아파트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예. 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500세대 이상짜리 아파트만 보여준 예. 거예요. 여의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아파트가 지금 이제 자, 이 중에서 이제 평형수가 좀 큰 거. 네. 45평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최근에 거래가 없어요. 19년 4월 달에 마지막 거래였습니다. 네. 45년 차 아파트고요. 광장 아파트. 최저가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거래가가 없는 요즘 거래가 너무 네,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냐면 이 호가 호가. 데이터. 팔려고 내놓은 이 매물 데이터의 가격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네요. 예. 네, 올랐습니다. 네, 올랐고요. 12개월 보니까 한 10%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22년 2월 달 지난 1년 기준으로는 올해 초에 한 30억 정도 찍었다가 쭉 내려오다가 올해 9월 달 이후에 최근에 무슨 또 그 호재가 발표됐죠. 뭐 여의도에 뭐 친구랑 뭐 이런 것도 좀 하겠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호가의 전반적인 걸 보면은 이때가 이제 9월, 10월, 11월 요때가 이제 최저 호가가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 대략적인 중간값을 보시면 대부분 25억에서 30억 사이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올랐다라고 하기는 좀 뭐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시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자, 그러면 광장 아파트가 아니라 여기도 일단 대형부터 볼게요. 네. 45평 대형. 네. 여기 한양 아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는 어떻죠? 마이너스 3.5%. 네, 3.5% 내렸고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 내린 편인가요? 훨씬 덜 내렸죠. 예, 이 정도면은 진짜 안 내린 거예요. 예, 정말로 안 내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 30평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대교 아파트. 여기는 보니까 거긴 많이 몇 프로 내렸네요. 떨어졌죠? 20%가 떨어졌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궁금한 생각이 있는데 네. 큰 평수가 덜 떨어지고 네. 30평대가 더 네. 떨어졌네요. 네. 그 이유는 무언가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평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형은 누가 살죠? 좀 뭐 조금 있는 사람 아무래도 그렇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겠죠.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 시기에 훨씬 더 버틸 수가 있는 그렇죠. 여건이 되시는 분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희소성이라는 건 뭐예요? 귀한 거죠. 그런 매물대가 귀한 건데 요 데이터는 평형대별로 세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아파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전국 기준이고 현재. 네. 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소형, 중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이고 대형은 여기 보시면 135제곱미터 이상 네네. 전용 면적 기준으로 요게 대형인데 자, 어떤 아파트가 가장 오래됐죠? 이 중에서 중소형 아파트 22년 됐죠. 네네. 그 다음이 누구냐면 대형 대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중소형은 보시면 요 이제 녹색이 앞으로 공급되는 물량이에요. 네네. 자, 소형은 그동안 공급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잘 꾸준히 됐죠. 되다가 예, 꾸준히. 자, 중소형도 잘 됐죠. 네, 예. 자, 중형이 가장 많이 잘 네, 됐죠. 예. 그 다음에 중대형부터는 어때요?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죠. 2010년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들지만 그래도 있죠. 자, 대형은 어때요? 없어요. 2010년 이후로 11년, 12년 이후로는 어때요? 아예 없어요. 네, 예. 이 정도면 아예 없다. 자, 그러면 희소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평형대에 있어요? 대형이 훨씬 더 희소성을 그렇게 그렇죠.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에는 누가 살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살까요? 아니면 뭐 아무래도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살겠죠. 뭐 난방비가 나오도 더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자, 좀 여유 있게 내가 대형에서 사는데 집들이 다 가장 오래 최신 집도 언제라고요? 2010년이니까 지금 13년 됐어요. 네. 이게 평균 나이가 몇 년이? 20년 됐어요, 지금. 평균 20년 된 오래된 대형 아파트에 살아요, 부자들이. 그럼 이 부자들은 새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은 대형 평형대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들겠죠.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뭐 좀 네, 얘기했죠. 예. 그런 데가 다 보면은 대형 평형이 많아요. 아, 최근에 짓는 신도시들은 거의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가구 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적게 짓는 네, 거죠. 1, 2인 가구가 많아져서 그런 건데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제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면은 저는 대형 많이 지을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서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그리고 부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죠? 강남 서초죠. 네. 강남이랑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강남 서초구에서 가장 오래된 평형이 누구예요? 대형이죠. 예. 26.2년. 네. 26.2년. 26살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비율도 작지 않죠. 네. 왜? 강남 서초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대형 평형에 대한 비율이 좀 높은 거예요. 딴 데보다. 네. 자, 근데 소형 그래도 뭐 꾸준히 좀 예, 있죠. 중소형 있고 중형 있고 중대형 있고 누가 없어요? 대형이 전혀 없습니다. 대형이 전혀 없습니다. 대형이 2004년 지금 20년 됐어요. 지금 강남 서초에 사는 부자들이 지금 얼마나 새 아파트 이사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새 아파트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아까 성수동에 무슨 갤러리아 프레임 예, 뭐 이런 예. 데 있죠. 이런 데나 뭐 한남동에 뭐 더힐 이런 데. 맨날 오면서 갔다 왔다 하면서 네. 봅니다.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그 입구부터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청담동에 또 어디예요? 이름은 어려워서 못 네, 알겠습니다. 무슨 뭐 청담동에 고급 빌라 있잖아요. 예. 뭐 아이유나 뭐 이런 예. 연예인들 사는 네. 그런 데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가고 싶겠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립니다. 요즘에 진짜 우리 건설 관계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텐데 대형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대형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된 집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 네,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대형을 빨리 좀 공급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겠죠. 덜 떨어져. 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축이면서 이런 대형 아파트들은 하반 경기세 이런 시기에도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왜? 물건이 없으니까. 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이해되시죠? 네. 납득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촌놈이어서 그런지 둔촌주공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네. 하도 둔촌주공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마다 다 말씀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정도 청약률이면 네. 거의 미달이 될 것이다. 아니다. 네. 여기 미분양이 날 지역은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갈리시던데, 네. 대표님께서는 네.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날 것 같으신지 안 날 것 같으신지, 네. 만약에 난다면, 네.
기대 아니면 기대만큼의 성적이 안 나온다면 정말 그게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동산에 네. 악영향을 미치는 네. 그런 사항이 맞는 건지. 네. 그리고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뭐 저 돈이면 헬리오 떨어진 가격이면 헬리오가 낫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죠. 진짜 무슨 말이 맞는 건지. 네. 세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한번 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제가 네. 데이터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번 자, 일단 둔촌주공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올림픽공원 옆에 있다는 네, 여기가 이제 얘기가. 올림픽공원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헬로시티는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있고 올림픽공원이 여기 있고 둔촌주공이 여기 있어요. 둔촌주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가 좋죠. 지하철역은 9호선 황금 라인이죠. 둔촌 오리역. 네. 그 다음에 여기 5호선인가요? 둔촌 동역. 요 두 개를 끼고 있어요.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안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단지가 엄청난 뭐 당군열의 최대 대단지라고 네, 뭐 할 그렇게 만큼 들었습니다. 엄청난 큰 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대단지인 헬로시티랑 비교가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둔촌주공이 이번에 청약률이 원래는 뭐 한 10만 명까지 몰릴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둔촌주공이 2순위까지 1순위가 청약 경쟁률이 얼마 나왔냐면 3.7대 1이 나왔습니다. 2순위까지 접수를 했어도 2순위는 뭐냐면요. 그냥 청약 통장만 있으면 돼요. 근데도 6대 1이 안 됐어요. 네. 5대 그러니까 6대 1보다 5점 몇 5점, 대에 네, 5점 몇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2022년 1월 달부터 2022년 11월 달까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냐 서울에. 굉장히 높았던 걸로. 이게 26.4대 1이에요. 26.4대 1. 26.4대 1.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입지 좋고 대단지라고 하는 둔촌주공이 6대 1도 안 나온 겁니다. 완전 처참한 거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네, 예. 분양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미분양이 30% 정도 나는 게 통설이에요. 그러면 10대 1도 안 났으니까 이거보다 더 날 수도 있다는 더 건가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둔촌주공이 뭐가 문제냐면, 자, 이 둔촌주공이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못 구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대출을 끌었는데 이거를 시공사가 보증을 해줬어요. 뭐 롯데건설 그래서 뭐 예. 그래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보증을 서서 네. KB증권이 5,423억을 대출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보증을 서서 한국투자증권이 1,800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7,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7,200억이 넘는 돈을 겨우 조달을 받아서 근데 금리가 몇 프로짜리였냐? 12%짜리였습니다. 그 이슈가 됐던 걸 봤어요. 네. 물론 기간은 짧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얘가 대출이 3개월 단기 대출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 좋은 게 금리가 12%짜리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때만 돈 빌려줄 때만 해도 뭐라 그랬겠어요.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 아니었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매주 지금 이 하락폭이 계속 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통계 작성 이래 지금 최대치다. 예.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몇 개월 전에는 이만큼 예상을 못했겠죠. 업계 관계자들도. 에이, 뭐 둔촌 주공인데 뭐 그래도 잘 완판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12%짜리로 3개월 단기 대출 즉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이게 만기가 1월 19일이에요. 1월 19일. 내년 얼마 안 남았네. 내년 이제. 1월 19일 날 이 7,200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계약일이 언제냐? 둔촌주공 계약일이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입니다. 그 돈 받아서 넣겠다는 거네요. 이 돈 받아서 넣든가 이 돈 받아서 다 안 돼도 어느 정도 미분양이 적게 나오면 또 남은 미분양 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러면 딴 데서 또 돈을 또 땡겨다가 대출 받아다가 이거를 차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다. 자, 돈을 빌려줄 때는 뭘 담보로 하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 믿음이 있어야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둔촌주공도 이주경이 났어요, 지금. 2순위까지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지금 6대 1이 안 됩니다. 자, 미분양이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30% 나올지, 40% 나올지, 50% 나올지. 만약에 이 둔촌주공이 이 돈을 만약에
갚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뭐 이제 뭐 증권회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뭐 이금융권 뭐 이런 데 그렇죠. 넘어가고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설마 나라에서 네. 그런 상황까지 가만히 두고 맞아요. 보겠냐. 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넘어갔다 쳐요. 네. 잘 뭐 어찌어찌 잘 됐다가 쳐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리가 사업장이 둔촌주공만 있나요? 여러 군데 있죠.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많고 지방에도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둔촌주공마저 이렇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게 다 이제 건설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얼마 전에도 뭐 지방에서 건설사들 파산했는데 예, 뭐. 20% 30%짜리 고금리를 구해서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돈을 못 구해서 했잖아요. 즉 이게 의미가 가지는 건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돈 구하기 힘든 부동산 기업들한테 더더욱더 돈을 구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업은 진행 안 되고 이게 우르르르 우수수수 네. 약한 고리부터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파산할 수 있다. 그리고 PF 관련해서 지금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융회사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둔촌주공의 실제 계약 결과가 저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저는 주식시장에다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건설에서 나 건설주 아직도 들고 있는데요. 큰일이네. 뭐 원래는 뭐 제가 들고 있는 건 다 큰일이더라고요. 예, 제가 팔았는 주식은 어떤 건 좀 하늘로 막 날아가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뭐 안 되는 행가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원래는 보내보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